네, 안녕하세요. 2020 전주 독서대전 작가 독자를 만나다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성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객 없이 진행하는 행사가 처음이라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작가 독자를 만나다 아마도 오늘 첫 행사인 것 같은데 장혜령 작가님을 모시고 인생의 책, 인생이라는 책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진행하게 된 최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장혜령 작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함께 저랑 같이 대화하듯이 나누게 될 텐데요. 장혜령 작가님에 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저는 장혜령 작가님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유튜브 북튜브이죠. 그러니까 책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 채널 수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장혜령 작가님과 함께 4시 20분 팟캐스트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자 책의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에 초대되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장혜령 작가님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장혜령 작가님은 현재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책과 진주라는 책 2권의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입니다. 오늘 사실은 인생의 책, 인생이라는 책이라는 제목처럼 작가님의 인생의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원래는 마련되었어야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오프라인 강연 형태 또는 참여형 워크숍 형태의 행사가 아예 진행이 될 수가 없어져서 원래는 시민분들을 모시고 전주 시민들과 함께 시민분들의 인생의 책에 관해서도 좀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장혜령 작가님의 책인 그 사랑의 잔상들과 진주라는 책 2권을 가지고 아마 이 2권의 책이 작가님의 인생을 또 닮아 있는 책이기도 해서 2권의 책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사전에 질문지로 주셨던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현지 씨 떨리시죠? 네, 떨립니다. 지금 여기 사실 아무도 안 계신데 이렇게 떨리는 게 참 이상하죠? 네, 이런 게 처음입니다. 네. 네, 저는 장혜령이라고 하고요. 네, 소개를 예, 그러면 최현지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책 2017년 말에 출간을 했고 2018년 말, 2019년 말에 각각 사랑의 잔상들과 진주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책을 사실 2권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약간 놀랍기도 하고 되게 저희로서는 방송을 같이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영광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책이라는 주제라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인생의 책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신의 인생의 책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행사로 생각을 했는데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인생의 책을 물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책만 이야기해야 되는 형편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의 책도 얼마간 이야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어쨌든 앞서 출간된 2편의 작품이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간 나누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질문이 얼마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대략 1시간, 최대 1시간 반 정도를 할애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인 사랑의 잔상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가님은 2017년에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셨는데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음에도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첫 책이 시집이 아닙니다. 시집이 아니라 여기 작가 소개에도 써 있지만 10년 동안, 10년 넘게 혼자서 발표를 기약할 수 없는 글을 써오신 것들을 고치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에세이라는 장르에 속할 수 있는 책으로 내신 셈인데요. 우선 사랑의 잔상들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10년에 걸쳐서 쓴 사랑에 관한 이미지들을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생각한 부분들을 쓴
단상 모음집에 가까운 책인데요. 단상 모음집이라고 하면 왠지 유명한 사람들이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님에도 혼자 직장을 다니던 시절, 그리고 글을 쓰던, 시를 쓰던 시절, 이게 무엇으로도 시나 소설로 귀속되지 않는 거지만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글로 써두고 그걸 회사 컴퓨터 노트북 안에 넣어두었었거든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에 2018년도에 나오게 된 책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랑의 잔상들은 사랑에 관한 이미지들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가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테고, 거기에 관련된 기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지만,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여드리기 시작할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앤드류 와이어스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풍경 화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풍경이라던가 사물을 많이 그렸었는데 평생에 걸쳐서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인물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저의 마음을 좀 많이 사로잡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 사랑의 잔상들 안에도 이 그림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이 그림을 보시고 영감을 얻으셨나요? 앤드류 와이어스는 미국의 메인주라는 지역에 거주를 했었던 화가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이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들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뭔가 뒷모습으로 넘어진 것 같이 앉아 있는 이 여성은 작가의 작업실을 대여해 주었던 가족 중에 한 여성인데요. 소아마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1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저 사람은 절룩절룩 굉장히 힘들게 가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앤드류 와이어스에게는 저 여성이 소아마비가 걸려서 절룩절룩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존귀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고 그게 보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저 여성도 모르고 저 작가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그 감동이 깊이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무력한 순간에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것, 그리고 게다가 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것 중에 여성이라는 화두가 얼마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이제 여성인데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그냥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불쌍한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언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실제로 화가에게 저 여성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되게 많이 도착했었다고 해요. 그녀가 정말 잘 있는지. 네, 맞아요. 그 사랑의 잔상들 관련해서 이제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자리들에서도 작가님이 이 그림을 종종 선택해서 나와주셨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는 작가님이 이러한 무력해 보이는 혹은 힘이 없거나 제대로 뭔가 일반 사람들처럼 행위할 수 없는 어떤 주체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동성이 단순히 정말 수동성인 게 아니라 어떤 존귀함과 품위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종류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이끌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수동적인 능동성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사실 어쩌면 작은 방에 갇혀서 아니면 저런 풀밭에서 아무데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무언가 구원을 기다리는 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정말 광활하게 먼 곳을 탐험한다라는 생각에서 기다림이라는 것, 특히나 여성의 기다림이라는 건 대단히 수동적인 능동성에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드릴 저의 두 번째 책인 진주라는 소설의 어떤 주제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주에는 특히 작가님의 유년과 작가님의 자전적인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역사와 경험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 진주를 다룰 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랑의 잔상들에 수록된 다른 그림 한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아마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나요? 누구의 그림인지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림체가 뚜렷한, 네, 네, 한국인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반고흐의 오베르의 교회라는 그림인데요. 반고흐는 아시다시피 오베르라는 곳에서 오베르라는 곳은 아니죠. 오베르 시르 우아즈라는 곳에서 마지막 말년의 생을 마쳤는데 그 마지막 해에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반고흐의 그림 중에서도 막 유명한 막 해바라기 이런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유명한 그림은 아닌데 역시나 저는 그림에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바깥에 위치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교회에 입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문이 없는데요. 화가가 장난을 친 걸까요? 뭔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 교회의 뒷면을 그린 건데요. 한참 그 이유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교회의 뒷면을 그렸을까? 문이 없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저 장면을 저처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지금이야 그림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사랑하는 여인한테는 다 거절당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남자의 심정에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유사함을 느끼셨나요? 예스. 많이 느꼈습니다. 그가 거절당했던 마지막에 연애를 거절당했던 여성 중에 마르그리트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그림이네요. 네, 그림이 두 점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고,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녀를 그린 유일하고도 마지막 그림이에요. 자신의 주치의였던 가시에 박사의 딸을 사랑하게 된 고흐는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친구였던 가시에 박사가 이걸 알고 고흐를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신의 딸은 이제 허락할 수 없는. 네. 그런. 그런데 저의 마음을 많이 끌었던 건 그림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생각에서였는데요. 처음에 그녀가 청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 그림이 마르그리트가 거의 한 40 무렵이 될 때까지 침실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 청혼을 거절했었던 어떤 남자는 이미 죽었고 저 그림을 남겼는데 저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그 자신을 바라보았던 한 남성을 생각하는 여성의 마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걸 되게 오래 생각하게 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잘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큰 질문이기도 해서 왜 여자는 저렇게 자신의 방에서 혼자 남아서 뭐랄까 기다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 사람을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사랑이라는 걸 마음 안에서는 신앙처럼 이룬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저의 또 다른 질문 가운데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게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책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제목을 붙이신 이유는 사랑이 정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뭔가 행복과 기쁨에 이르는 그런 합일의 기쁨만을 다루는 감정이었다면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책은 쓸 수 없었을 거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에 대해서 성공보다는 실패 또는 실패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기다림의 시간들 혹은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들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차나 슬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작가님은 오히려 더 많이 포착하시거나 그것이 작가님의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혹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밀한 속내를 서로 다 이야기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남겨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배우자가 꼭 죽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순간에조차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것은 남겨지는데 그런 질문들이 계속 제 안에 남아서 진주라는 다음 책을 쓰게 한 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주 가깝지만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끝내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어떤 자리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좀 넓게는 저의 가족 그리고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인 진주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진주는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가님의 작게는 부모님의 이야기, 부모님과 딸로서의 관계를 다룬 그 기억을 다룬 책이기도 하고 넓게는 한국 사회의 어떤 종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작가님의 삶이 많이 녹아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가족이라는 관계, 연인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주라는 책을 통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회고와 추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짚어 나가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을 겪으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책의 이 소설의 진주라는 소설의 화자는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셨던 아버지를 둔 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의 경험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을 그래서 두 번째 작품으로 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질문을 써주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썼나 혹은 왜 썼나 어디서 썼나를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카페와 작업실에서 썼습니다. 네,
어떻게 썼나, 왜 썼나는 사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채로 썼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작가들에게 당신은 이 책을 왜 썼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시를 쓰기는 했는데 시를 이곳저곳에 출판사나 아니면 공모전에 투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에 오랫동안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서 지금 이 책과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원고를 쓰는 과정이 언제 출판이 될 수 있을지, 언제 누가 읽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그저 쓴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유일한 용기가 필요했다면 사람들이 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혹은 내가 쓰고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나는 쓰겠다라는 마음이 결국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진주라는 책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줄거리 요약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간단히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 책은 자전거를 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저의 자전적인 경험에 기초한 장면이기도 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전거 타는 거였거든요. 그럴 수 사람들마다 있죠. 네,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속의 여성들처럼 제가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외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밖에 나가게 되면 그 광활한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 두려운 경험이 어린이로서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걸 여전히 무서워하면서 쓸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냈던 유년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 자전거를 탄 것이 거의 전부이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놓고 안장 쪽에 뒤에 잡은 걸 놓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 사회 운동들을 하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딸과 친해지기 위해서 처음 했던 행위이자 거의 유일하게 시간을 보냈었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6학년 때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함께 배우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 장면이 들어간 부분을 제가 일부러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도 넘어졌다 놀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른 아침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전거는 없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배우는 일, 오늘 해야 할 일은 자전거를 배우는 일이므로 나는 마지못해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양손으로 핸들을 쥐고 한 발을 페달에 올려놓은 뒤 다른 발을 재빨리 또 다른 페달에 올리며 그것을 밟아 나가야만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밟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무리의 남자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축구를 하러 쏟아져 나오던 그해 겨울,
당신은 딸인 내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 겨울에 당신은 딸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딸은 사춘기를 앞두고 있고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자전거 타는 일만큼이나 어색한 일인데 말입니다. 장갑을 껴야 할 만큼 손이 시린 계절입니다. 당신은 이런 계절을 오래 보냈고 또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방이 전부였던 당신의 집 냉장고 위 세계 철학사와 무기의 그늘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을 시간이 당신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시기 선교를 나온 카톨릭 수사에게 당신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시간이 많았던 좁은 독방에서 당신은 종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 들으면서 지금 4시 20분 팟캐스트 라디오의 낭독 부분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왠지 좀 졸린 느낌 조금 있죠? 4시 20분이 새벽 4시 20분을 아마 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벽에 듣기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그 채팅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작가님이. 감사합니다. 네, 착착 감기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착착 계시고 감기면서 함께 주무시지 마시고요. 너무 미인이시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네, 낭독 소리가 좋으시다는 말씀도 방금 해주셨습니다. 네, 오디오북 낼까요? 좋죠. 작가 자신이 오디오북을 내면 한 100사람 제일 정도 좋지 않을까. 들을까요? 그럼요. 100사람 들을 수 있죠. 네, 진주라는 책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많은 자리들에 함께 가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사랑의 잔상들이 첫 책이라서 저에게도 의미가 굉장히 깊게 남았었던 책인데 진주라는 책은 사랑의 잔상들과 또 다른 의미에서 작가님의 굉장히 핵심적인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쓰는 사람이 굉장한 용기를 내서 이 책을 썼다는 생각을 많이 읽으면서 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네, 책을 읽어보시면 가끔 이제 이번에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났던 독자 중에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있느냐고. 작가가 사실 독자를 대면에서 만나는 건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네. 오늘만 해도 대면을 지금 못 하잖아요. 비대면이죠, 비대면. 정말 드문 일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독자를 만나는 건 더 드문 일인데 글쎄요. 만나셨던 분들이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도 저의 독자일 수 있잖아요. 읽고 뭐라고 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보통 책을 읽으면 좋았어, 재밌었어, 뭐 잘 썼어, 잘 썼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도 말하기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만났었던 김목인이라는 번역자 친구가 이 책을 읽고서 저한테 했던 말도 똑같았었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솔직함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실제로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구절을 읽어서 들어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가 편지 형식은 아닌데 얼마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야? 너무 누구한테 낯설다. 보내는지. 갑자기 화자도 바뀌고 시점도 바뀌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라는 낯섦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흘러 따라가듯이 보는 분들은 읽어갈 수 있는 어떻게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독자분한테 이게 너무나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힘을 주어서 꺼낸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얘기를 그만큼 힘을 주어서 얘기했을 때 그래 잘 썼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이야기를 사실은 거의 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 받았던 충격 같은 것을 안으로 한번 다시 삼키는 시간이 독자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책을 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돌면서 모르는 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책이 아니라 이 책 속에 담긴 이야기가 날개를 달고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분에게로 가닿아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책을 쓰고 나면, 쓰고 출간이 되고 나면 그 책은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놀랐어요. 작가가 쓴 것인데 왜 작가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책을 읽고 저희도 독자로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진주 같은 굉장히 누군가가 힘주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는 그런 책을 읽었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압도되면서 동시에 나로 더 좀 침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를 읽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독자들을 저도 같이 만났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한 분 중에 써주신 분 중에 약간 용기가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언뜻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곡해해서 봤나요? 네. 용기가 됐다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저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책을 일단 펴서 어딘가로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책상에서 어떤 표정으로 책을 읽는지는 제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도 나의 방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모르는 어떤 것이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도판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진주라는 책에도 사랑의 잔상들과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첫 번째의 이미지입니다. 네, 책 속에 나왔던 첫 번째 이미지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그림이다, 할머니들이 있다라는 거 말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울고 계시죠? 굉장히 슬프게 울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 밖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뭘 보고 저렇게 슬프고 애달프게 마음을 다해서 흰 옷을 입고 울고 있을까요? 마치 자기 가족의 장례식에 있는 것처럼. 네, 저 모습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거리에 나왔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열기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거리에서 죽음 이후의 연결식 장면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많은 여성들의 슬픔 어린 표정들과 자기 아버지 혹은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모습을 목격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저한테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거리에 나왔던 여성들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거리에 나와 있던 여성들의 슬픔이라는 건 과연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해해야지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의 기원에 해당되는 장면들을 알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지금 이렇게 여성들이 울고 있는 지금 저희는 사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이때 당시의 사진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여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니면 정파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지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어떤 국가 영수가 죽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대통령을 향한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도 작가님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지만 자신의 삶이라는 것만 배경을 떼어놓고 쓸 수가 없다는 걸 글을 써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처음 읽었던 그 자전거 타는 모습처럼 제가 예전에 20대 때 글을 쓴다고 하면 늘상 제가 쓰는 건 자전거를 혼자 배워가는 저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 책을 쓰면서는 자전거 뒤를 밀어주던 한 남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결국 지금의 책으로 나오게 된 좀 차이 같거든요. 20대와 30대의 어떤 차이. 그런 뭐랄까,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줬었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저 그림 속에 할머니들, 여성들이 뭐 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 광장에서 저 자리를 채웠었던 어떤 사람들의 열기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어쩌면 나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진짜 좀 무서운 생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나의 주변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한국 사회의 역사를 나의 어떤 기원의 일부로서 생각하는 방식이 무섭고 되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런 장면을 봤을 때 너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는 비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길거리 가는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면. 아니면 이모라고 불러요. 식당에 가면 계시는 그 종업원 분들을 실제로 이모처럼 대할 것도 아니면서. 그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 이모, 왜 길거리 가는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를까? 그리고 왜 대통령을 아들같이 생각하고 아버지같이 생각할까? 그런데 한국은 이제 오랜 시간 걸쳐 생각해 본 건 가부장적인 문화고, 그리고 아버지, 남편, 아들의 나라이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눈물을 가졌던 여성들은 어딘가에서 저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모습으로 익명의 군중처럼 저기 어딘가에 어떤 분들은 기록되지도 못하는 채 남겨져 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가족주의를 소환하면서 길에 가는 사람을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상한 문화 속에 놓여 있구나. 이것이 책을 써가는 과정에서 차츰 더 던지게 되었었던 질문 같아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실제로 작가님은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기관에 출입을 하시면서 자료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이미지도 그 자료의 일부분인가요? 네, 이 사진은 진주의 1장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데요. 영어로는 Mother's Prayer라고 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뜻의 영문 문건입니다. 이 이상한 영문 문건을 1장의 마지막에 삽입하였었던 큰 이유는 글쎄요.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냐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아카이브에서 제가 찾은 건데 사실은 문서의 출처가 정확하게는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실천 가족 협의회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처럼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주로 남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성들을 인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 여성 가족들이거든요. 그 여성 가족들의 모임이 민가협이라고 하는데 그 민가협 여성들이 모여서 생산한 문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많은 문건들이 소실된 것들이 많고 그 중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는 지금 번역되어서 영문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추정하는 거죠. 대체 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한다는 데모는 기도회 같은 거였는데 아들 살려내라.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데 하느님한테 어째서 이런 걸 빌었고 이게 하등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의미를 가진 어떤 문서인데 오늘날 어찌해서 내가 보게 되었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작가 자신의 경험 또는 역사에서 출발해서 한국 사회의 면면들까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의 되게 다양한 층위를 가진 책으로 진주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된 역사 사료 같은 그런 문서 이미지들도 이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 그러니까 저희가 분단이 되었잖아요. 분단 이전 이후에 그 근대사, 현대사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은 한국에 있질 않고 미국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나마 소실된 것들 어떻게 모아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문건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다 쓰레기일 뿐이죠. 다 내다 버리고 이것이 어떤 문서적인 가치를 가졌으리라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시를 살았을 뿐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서들이 어딘가에 그 미국의 문서 자료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사실이 마음이 되게 아프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의 육성이 지금 영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때 이 기도를 했었던 번역 이전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영문 어떤 문서 쪼가리 사람들이 누가 수집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으로 남겨져서 아카이브 어딘가에 파일로서 그냥 존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야 했던 진주에서의 중요한 작업은 저 문서 너머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소환하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어머니들, 여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방금 이 엄마의 기도, Mother's Prayer라는 이 문서 또한 여성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것을 또는 잘 기록되지 않는 것, 그리고 좀 주변적으로 치부되는 것,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에 작가님은 작가님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많이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누구나 사실 현지님도 일기 많이 쓰시지 않나요? 네네네. 편지도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게 각각의 서랍장에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당대 역사이자 사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사할 때 다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성들이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 여성들의 진짜 목소리는 일기나 편지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록되지 않는 문학의 어떤 층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것이 드디어 일기인가요? 일기는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네요. 초등학교 막 1학년 이럴 때 그 색종이로 해서 우리 집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럴 때 만들었었던 작품 어린이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네, 그렇죠. 30년 정도 지났는데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수집해 놓고 정리해 놓고 절대 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 작가님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하곤 합니다. 음,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거든요. 어, 그 어린이가 만든 저 뭐랄까 색종이 집은 사실은 가게입니다. 오수선집 가게인데요. 아, 그렇군요. 음, 이 책 안에서 사실 나라는 주체, 그러니까 운동가의 딸,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딸이라는 존재가 있고, 사실은 책의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 시간들을 모두 인내했던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키우고 아버지 대신에 양육을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던, 삭바느질로 돈을 벌어야 했던 오수선집의 모습을 어린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 그림 속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도 아마 네, 아이고 너무 이거는 너무 이제 귀엽네요. 집인데요. 강아지도 있고요. 창문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열려 있네요, 저렇게. 집이 한 칸뿐인 단칸방이었던 것이 이제 책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역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말을 건네는 나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예요. 이미 저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이 나가 지금의 나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속에 있는 딸인 어린이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를 상정해서 즐거운 나의 집을 표현해본 어린이 작품입니다. 개도 있고. 네. 이 여기까지 정도로 나오나요? 네. 네. 음, 아주 그래. 귀여운 사진을 마지막으로 지금 댓글로 다른 분들이 너무 귀엽다. 정말 귀엽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세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족자라고 해서 이제 책의 후반부에 보면은 족자가 하나 나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당시에는 당시라고 해봤자 뭐 7, 80년대 특히나 70년대이겠지만 결혼을 할 때 친구들한테 저런 선물을 만들어서 해주는 되게 특이한 문화라고 할 수는 없고 저런 특이한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겠지만 시를 써주고 판화를 새겨가지고 집에 걸어놓게 하는 저런 선물도 해주었나 봐요. 저것이 오수선집의 한 구석에 늘 걸려 있어서 그 시가 이제 책 속의 일부로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저 시의 의미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기 전에 그 결혼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순탄치 않은 결혼 이전의 과정을 아는 한 친구가 이들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이들이 앞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새겨서 써준 시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어딘가에 걸려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되게 이상하다. 어른들은 참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런 것들을 약간 삼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냥 나의 일, 뭐 내가 아는 사람의 일 이런 게 아니라 좀 3인칭으로 바라봤을 때 이 속에 먼 길 나서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뭐랄까 미래가 기약되지 않은 삶을 그러나 사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옛날엔 그냥 좀 별로인 시 이렇게 어린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진주라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도판들의 일부이고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책들이 쓰여졌고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좀 자료들이었었던 것 같고 덧붙여서 한 뭐 2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넘겨볼까요? 네, 손 그림이네요. 네, 이것도 진주에 수록되어 있는 이미지죠. 예, 맞습니다. 네. 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혹은 본인이 아이였을 때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벽에다가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몇 센치 몇 센치 자랐는지.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손발을 그려서 보내는 정도로밖에 안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저의 경우가 사실은 그러했는데요.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 손발을 그리는 것이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실제로 소설입니다. 저 그림은 제가 이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10살짜리 애들 좀 불러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손, 발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손과 발을 골라서 저 속에다 넣은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까 첫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록들이 저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삶을 살면서는 그냥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저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지 기록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 같은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쓴다, 아니면 제가 아는 이야기를 쓴다, 제가 경험한 바를 쓴다라고 생각해서 착수했었지만 결국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결코 이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써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순간들 가운데 하나예요. 저 손을 그려야 했던 것이. 그리고 많은 역사의 장면들이 그렇죠. 사료나 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다른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 가운데는 이 책의 질문과 연동되는 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건가요? 아무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아무렇지 않은 손 그림이고 여기 나오는 사파들이 다 즐거운 나의 집을 그린 재미있는 어린이의 그림이지만 이 어린이가 사실 살았던 시간이 생각보다 엄혹한 시간이었었고 이 엄혹한 시간을 만약에 제가 저 자료들 다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그걸 무슨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책을 전체를 이제 쓰게 했었던 큰 동력이자 질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문학의 의미 혹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큰 질문들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가 있죠. 암기를 위해서 배우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시기에 뭘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나열되는 방식의 사건들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들이잖아요. 정부가 관련된 일이거나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시간대에 살았던 예를 들면 아까 사진 속에 있었던 박정희 서거 당시에 울고 있었던 그 여성들이 살았던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를 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 거대한 사건, 거시적인 역사가 돌아가는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함께 같이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사실은 증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실을 뭐 어떻게 폭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라는 책은 사실 정말 우리가 몰랐던
존재들 아니면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역사를 다시 씀으로써 자신이 복원시킨 혹은 발명시킨 그런 목소리 또는 뭐랄까요,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읽으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아카이브에 다녔던 경험을 얼마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사료는 사실 일반인 아무에게나 간다고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게 종이가 얇고 해질 수도 있고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거기 가면 자료관에 놓여 있는 도서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도서들이 누군가에게는 자료이고 또 후일담에 가까운 문학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쓴 진주라는 책이 후일담이 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나이 때에 경험을 가지셨던 독자분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현지 씨도 그때 같이 만났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취조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직도 그 시간을 현재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되게 아프게 와 닿았었고, 그러나 내가 좀 책 좀 읽었다고 그 시간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영원히 사실은 가다올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다할 수 없는데 왜 써?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도착할 수도 없는데 편지는 왜 보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가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알 수 없음에도 가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고 글쎄 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그런 종류의 원동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모두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저한테는 신기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어느 독자분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작가님은 삶의 동력이 무엇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지금 살짝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미지들은 이제 거의 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미지가 작가님의 가치관 또는 책을 집필하는 작가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이죠. 사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진은 아니고 스틸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릭 고다르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이 찍은 아마 아워 뮤직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영화가 진짜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가 쓴 두 권의 책 글이 잘 쓰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혹은 놀랍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파편적이지?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일관되게 쭉 어떤 흐름에서 쓰는 게 아니라 A가 나왔다가 B가 나왔다가 그러지? 라는 질문인데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한 자리에 앉아서도 10년 전으로도 이동하고 미래로도 이동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곳을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정신의 경험인데요. 저는 그 파편들을 연결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누군가에겐 사실적이진 않지만 저에게는 진실한 그런 종류의 쓰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게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훼손되어 있으니까. 그럼 훼손되어 있으면 훼손된 것을 인정하고 훼손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의 파편적인 형식을 이루게 된 기초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미지와 이미지가 그러나 각각 떨어져 있어서 외롭지 않게 이어주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이
어떤 무언가를 써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좀 관통하는 이미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작가님의 작품이 파편적이다, 아니면 잘 이어지지 않는다, 뭔가 외따로 떨어진 두 장면이 접합된 것 같다, 이런 평을 저도 접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글쓰기 방식이 작가님이 전공하신, 갑자기 전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껏 이렇게 몇 년 동안 작가님이랑 같이 곁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쓰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서로 다른 장면들이 상당히 분절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접합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 연결들을 마치 꼭 하나의 인물이 하나의 서사를 관통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아주 이질적이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연결하고 접합하는 것만으로 아주 새로운 방식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글쓰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누군가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스승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고요. 그걸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생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죽고 나서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내밀어진 손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붙잡은 적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책 속의 이야기들은 책을 읽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뭐 질문들을 몇 가지 보내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것으로 마지막 시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 근데 와, 족자 글씨 내용 궁금하시다는 분이 아까 전에 물어보셨는데 진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을 정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음, 기쁘네요. 우리 인생의 책이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이 그럴까요? 주제가 원래 인생의 책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은 들을 수가 좀 없게 됐죠. 근데 저희 인생의 책이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코로나가 풀리면 전주에서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원래는 현지 씨 이렇게 있고 다른 한 분 모셔서 그분의 인생의 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도 듣고 음, 객석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어, 오늘은 저희의 인생의 책만 간단하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아쉽지만 같아요. 네. 어, 작가님은 인생의 인생의 책이라고 책 하면 조금 너무 있으신가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었나. 데이비드 벤의 자살의 전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얼마간 얘기하는 것으로 인생의 책을 대체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얘기를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동력을 받아서 쓰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자기 인생의 책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느림보 같지만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 벤은 미국 작가이고요. 당연히 영어로 글을 쓰겠죠. 그 소설이 그해 출판된 거의 첫 번째 연작 소설이자 장편 소설인 책입니다. 근데 자살의 전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뭔가 등장인물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서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쓰셨던 거예요. 데이비드 벤 씨는. 어,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었던 게 데이비드 벤 씨를 만날 일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아버지를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평생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은
동시에 상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계속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탐색하고 고민하던 끝에 거의 40이 다 돼서야 그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 자기가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쓸 수가 없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도 얻고 도움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이야기 쓰면은 쉽게 쓸 수 있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쉽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쉽게 써지지 않아요. 자기조차도 자기의 인생조차도 과거로 지나간 이상 타인이거든요. 그런데 데이비드 벤이 그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수십 년 남겨져서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했을 그 모습, 그리고 그 장면,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자기식의 언어로 발명해서 쓰기까지의 과정이 저한테 되게 큰 감명과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지금의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정말 많이 주어서 저에게는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작가 그리고 작품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자살의 전설이라는 소설은 연작 소설집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자신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더라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으신다면 감명 받으실 만한 억지로 감명을 호도하지도 않고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과 슬픔 그런 것들에 공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소설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남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공감해 보는 걸만으로 우리 삶이 이만큼 전진해 갔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책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비드 벤 개인의 경험이지만 나에게로 다가와서 이것이 내 삶을 함께 그 이야기가 움직여 가는구나. 그게 되게 많은 힘을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고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가 쓴 글이, 그가 쓴 책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가 닿을까, 나에게 어떤 감동을 이렇게까지 줄까, 이런 게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책 중에 한 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끼워 팔기처럼 저의 인생의 책을 잠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4시 20분 팟캐스트 라디오의 청취자로 장혜령 작가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로 이렇게 큰 행사에도 같이 함께 올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함께 읽었었던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 있어요. 존 버거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A가 X에게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부제에서도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을 정도로 편지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작가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진들 중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그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그림이 그 A가 X에게라는 소설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소설 역시 부재하는 연인인 X, 사비에르라는 남성에게 아이다, A라는 그 여성이 쓰는 편지들로 묶인 소설인데요. 존 버거는 작가로서 자신이 그 편지들을 직접 발견한 장본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지점이 있는 재밌는 책이고요. 재밌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A가 X에게 쓰는 편지들은 X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비에르라는 주인공 남성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처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부재를 계속 느끼면서 쓰는 편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다 역시 그 진주에 나온 그 손 그림처럼 자신의 손을 그려서 사비에르에게 보내주거든요. 그게 다 이미지로 수록되어 있고요. 그런 형식들뿐만 아니라 굉장한 사랑과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넘어선 어떤 이들이 저항하고 있는 무언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무엇인지.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무언가에 저항하고 있고 다 함께 투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엄청난 힘과 그 안에 있는 굉장한 다정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라 편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또 안 읽을 수 없었던 작품이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작가님도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약간 쑥스러우시죠? 네, 지금 너무 또 갑자기 고백해가지고. 네,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 더 얘기하고서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네. 음. 그 사전 질문지로 이제 사전에 신청해주신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렇게 작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 어느 독자분께서 되게 길게 남겨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가님이 2015년경이었나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인터뷰를 하나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서면 인터뷰라서 지금은 어디에서 잘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을 찾아 읽으신 아마도 작가님의 큰 팬인 듯한 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그 당시에 작가님이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이라는 작품을 자신의 인생의 책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팬이신 것 같은 독자님은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을 사서 읽으신 거죠. 왜냐하면 장혜령 작가님을 좋아하시니까 이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책이라면 나도 읽어볼까 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난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을 좋아하시는 이유와 더불어서 만약에 작가님께서 난해하거나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독서가 힘든 그런 작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독자분이 제가 이름을 알 정도의 재미있는 독자분입니다. 제가 뭔가 만드는 자리에 여러 차례 오셔서 그 뭔가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을 때 바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던, 이름을 보지 않아도. 그런데요,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이라는 책은, 네, 맞아요. 제가 한 시기에는 인생의 책으로 꼽았던 그런 책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좋아하던 사람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향이 좀 커서 한 친구가 좋아하는 책을 거의 모두 따라 읽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을.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 말고도 다른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조금 유일한, 뭐랄까, 마음을 주는 친구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같이 읽는 책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저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20대 초반에.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내내 그 책을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데도 한 2달, 뭐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읽어 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만 그렇게 천천히 언젠간 읽히겠지라는 어떤 마하에 반대되는 정말 느린 속도로 읽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의 문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마치 그게 외국어가 이미 번역된 거긴 한데 제 나름의 어떤 또 다른 제 신체를 통해서 또 다른 번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책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읽은 다음에는 그 진주의 초도에 나와 있는데 그 한나 아렌트의 뭐였죠? 그 책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마지막 평범성인가요? 악의 평범성 말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에 관해서 썼었던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의 책이 제 책의 초반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근데 그 책 안에서
그 한나 아렌트는 수용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의 박해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마지막에 이 정치 철학자가 뭐랄까 대안 결론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와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놓고 보는 그 시각이 20살의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이코르 사유 이것을 깨닫게 한 일종의 두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 다가가고 싶고 알고 싶은 것, 끝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곁에 있고 싶은 것.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맨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책만 읽으면 그냥 내가 그 수준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읽어 나갈 때 어느 순간 자신이 대단히 개방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독서의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아마 그게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 나한테 응답도 없는 사람,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 봐도 정말 모르겠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랑 모르는 책을 읽는 과정이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 잘 몰라주고 그 사람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잘 모르겠을 때도 우리는 그 곁에 있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책을 볼 때, 그런데 그 책을 꼭 읽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곁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키냐르를 더 읽어보시라라는 네. 결론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은밀한 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우 두꺼워요. 게다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읽기가 힘드시겠어요.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키냐르를 저는 이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의 취향에 맞는 책들을 또 읽는 것으로 내 자신의 일부가 채워지고 변화하는 경험을 저도 역시 독자로서 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키냐르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키냐르를 읽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키냐르가 너무 어렵고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이 많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소설이나 그 밖의 에세이들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잘 모르겠었던,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내주셨던 이 독자님의 이 질문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확장의 가능성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제안을 방금 작가님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요. 4시 20분 팟캐스트 라디오를 저희 둘이서 같이 만들고 있다고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5년째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혜령 작가님의 라디오 채널에 제가 이제 합류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건데도 사실 우리의 취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혜령 작가님이 먼저 읽으신 책을 제가 소개받아서 읽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 4시 20분 팟캐스트에 다루시는 책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요. 항상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혜령 작가님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데 그 와중에도 좋은 책들을 되게 많이 읽으신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읽는 것들을 좀 따라 읽고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저에게도 굉장히 풍부한 독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난 7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4시 20분 청취자로서 이분과의 인연이 시작했기 때문에 책에서,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다루신 책들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는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없는 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주로 작가님은 어떤 기준에서 책을 읽으시는지나 어떤 기준으로 팟캐스트 라디오를 만들면 좋을지를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베스트셀러는 안 다루죠. 베스트셀러는 다른 곳에서도 다루고 읽을 만한 사람들은 다 읽고, 한국은 베스트셀러 중심의 문화잖아요. 제가 아니어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읽을 사람이 많은 책은 일단 잘 읽지 않고, 제가 쓴 책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절대 유명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딱 그런 느낌의 책을 고릅니다.
평생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작가.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작가. 나만 알고 싶은 작가는 아주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주로 4시 20분 팟캐스트 라디오에서는 문학이나 예술 관련된 도서를 많이 다루게 되고, 그것은 장혜령 작가님의 어찌 보면 인생의 책 목록일 수도 있어요. 그 4시 20분 팟캐스트 라디오가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인생의 책을 작가님께 여쭤보신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모든 책들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으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시 20분 라디오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조금 마지막 질문 정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가님께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어떤 글을 쓰고 계시냐? 지금은 어떤 책을 쓰고 계시냐? 어떤 책을 준비 중이시냐? 이런 질문들도 많았거든요. 지금 출간된 책이 2권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시를 쓰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집 원고 시를 쓴 지도 되게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집 원고가 묶여서 최근에 출판사에 송고를 했고, 빠르면 글쎄요. 제가 뭐 편집부와 아직 상의한 게 아니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책과 그 다음 책을 조금씩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네, 짧고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전주 독서대전이라는 아주 큰 행사에 지금 초빙되셔서 오셨잖아요. 아마 작가님을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방송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혜령 작가님을 이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보는 경험이 처음이고, 그리고 혜령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이후에도 이 화면의 댓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작가님께 남겨주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게 기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멋지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디예요? 여기, 지금 댓글에요? 네, 실시간 댓글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조금 작가님의 글 쓰는 방식과 태도와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작가님께서 지향하시는 바,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시려고 하는 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 한번 오늘의 소감을 여쭤보는 것으로. 네,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 온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옵니다. 와서 누군가 대면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쉽게도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고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전주 시내를 조용히 한번 돌아보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글쎄요, 정말 제가 뭐 물리적으로 제가 쓰기는 했지만 나온 다음에 이 책이 어떤 생명을 얻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도 없고 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독자분들이 이게 좋다, 뭐 잘 썼다 이런 얘기가 겉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책을 읽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글쎄 이 책을 썼을 때 그 제가 마음을 기울였던 그 시간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누군가에게 가닿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글쎄요. 어떤 기대를 배반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독자의 기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한국적인 마인드의 일반이잖아요.
근데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면 자기 자신으로 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님은요? 저는 방금 너무 감명 깊게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신 거죠, 저한테. 마지막 살고 싶다기보다는 마무리 멘트요. 마무리 멘트요? 네, 마무리 멘트. 저는 이렇게 많은 자리에 거의 전국을 다른 지역들도 작가님의 책 덕에 많이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장혜령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친구로서 옆에서 많이 보게 되는 독자들과의 만남에서의 자리에서 저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자신의 이야기를 각자 가지고 있는 누군가들일 텐데 장혜령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 진주라는 작품,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작품을 써냈고 그것을 마치 손을 내밀듯이 불특정 다수인 누군가들에게 건넸을 때 그 손을 맞잡는 독자로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그려보거든요. 저는 되게 좋은 독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작가가 용기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독자가 그 힘을 되게 받아 안게 되고 그것이 독자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에 이제 함께 따라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씨도 전국 방송으로 한번 약속을 해볼까요? 전국 방송이요. 네, 현지 씨도 지금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번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지 씨가 번역한 책으로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 또 전주 독서 대전에 저희가 언젠가 다시 와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 정말로 인생의 책에 대해서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만드는 라디오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누구나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의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의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크숍이. 그래서 다음에는 꼭 전주에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0 전주 독서 대전 이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일요일까지 정말 하루 종일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마 유튜브 그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들과의 만남이나 다른 행사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